사람들을 조각상처럼 얼어붙게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프랑스 시골에서 수십 명을 죽인 끔찍한 미지의 생물과 존재해서는 안 될 외계에서 온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는 역사상 가장 미친 듯한 미해결 미스터리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1982년 9월 29일 12살 메리 켈러먼은 시카고 교회에서 아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메리에게 타이레놀 캡슐을 하나 더 주었고 몇 시간 뒤 메리는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근처 알링턴 하이츠에 살던 27세의 아담 야누스도 심장마비로 보이는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팠던 그의 형과 형수는 찬장에서 타이레놀 몇 알을 꺼내 먹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 모두 사망했고 야누스도 같은 타이레놀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시카고 젊은 주민 3명이 추가로 사망합니다. 원인은 타이레놀을 통한 청산가리 중독이었습니다. 당국은 당황했습니다. 같은 병에서 약을 먹은 3명 빼고는 피해자들은 서로 몰랐습니다. 동기도 용의자도 없었습니다. 존슨과 타이레놀을 제조한 자회사 맥닐 컨슈머 프로덕츠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인도적으로도 홍보적으로도 재앙이었습니다. 회사는 타이레놀 3,100만 병 이상을 리콜했습니다. 추가 오염 타이레놀 병이 진열대에서 발견돼 바로 수거됐습니다. 제임스 루이스는 존슨에게서 $100만 갈취했습니다. 당국은 독살 사건 수사 끝에 제임스 루이스가 범인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협박 혐의로 수감됐고 부두 노동자 로저 아놀드도 조사받았습니다. 로저 아놀드는 결혼 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시안화 칼륨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 지역 술집 주인에게 신고당했습니다. 그의 전 부인도 시안화물 타이레놀이 판매된 약국 맞은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놀드는 고자질에 분노해 술집 주인으로 착각한 남자를 살해했고 이후 15년간 복역했습니다. 그의 DNA와 타이레놀 병에서 나온 DNA를 비교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타이레놀의 일반 진통제 시장 점유율이 몇 주 만에 35%에서 8%로 급감했습니다. 1983년 의회는 타이레놀 법안으로 소비자 제품 변조를 연방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타이레놀 등 여러 회사가 변조 방지 포장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확인 살인범의 소행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신뢰할 용의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살인범이 대부분 인간이었다는 점뿐입니다. 다음 사건인 14번과는 달리 말이죠. 1760년대 프랑스 시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면 만연한 빈곤과 기아 같은 것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단두대가 널리 사용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보동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식자가 나타나 정체불명 생물이 현지인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야수라고 불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생물은 붉은 갈색의 등에 어두운 줄무늬가 있고 당나귀만큼 컸다고 합니다. 입이 길게 벌어져 있고 6개의 발톱, 뾰족하게 선 귀, 그리고 유연하고 털이 많은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근처에 늑대가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짐승이 희생자의 머리를 자르고 피를 모두 마셨다고 합니다. 피를 마셨다는 이야기가 과장됐더라도 그 짐승은 특히 여성과 아이들, 어린 소녀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생물은 늑대보다 훨씬 컸고 비명은 늑대 울음과 달랐습니다. 1764, 1765년 사이 그 짐승이 100~300명을 죽였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늑대는 궁지에 몰릴 때만 사람을 공격합니다. 치와와가 늑대보다 사람을 더 자주 공격한다고 합니다. 늑대도 그런가요? 미쳐서 연쇄 살인범이 질투할 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루이 15세 왕은 야수 사냥꾼에게 1년치 연봉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냥꾼들이 제보동으로 몰려가 마치 가스통들이 짐승을 죽이자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1765년 9월 사냥꾼 프랑수와 앙토네와 일행이 거대한 늑대를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사냥꾼들은 그 지역의 짐승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사냥했습니다. 1767년 6월 마지막으로 한 마리를 사냥한 후 공격은 마침내 멈췄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지보동의 괴물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유전적 변이 포식자였는지 프랑스에 없던 이국적 동물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멸종된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터 섬 또는 라파누이도 거대한 석상처럼 여러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계도 또 다른 미해결 미스터리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롱고 문자, 롱고롱고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드문 고대 문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특별하지만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이 문자가 독립적으로 발명된 문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별로 대단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수백 개의 문자 체계가 있지 않나요?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역사학자들은 문자가 3번 내지 4번만 독자적으로 발명됐다고 믿습니다. 근동 중국 메소아메리카에서 문자가 발명됐으며 근동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나누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유럽인들은 라파누이의 나무판에서 롱고 문자를 처음 발견했지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기호들은 상형 문자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이 문자가 남은 유물은 약 20점뿐입니다. 연구자들은 4개를 선택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3개는 18, 19세기로 마지막 하나는 1493, 1509년으로 연대가 측정됐습니다. 유럽인은 1722년에 라파누이에 왔습니다. 이것은 롱고 문자가 독립된 문자 체계임을 거의 확실히 입증합니다. 혹시 그 나무가 글씨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일 수도 있었을까요? 하지만 사회가 200년 넘게 표류목을 완벽히 보존했다가 나중에 글씨를 쓴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글씨가 어떤 문자체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알렉산더 리는 그것이 원시 문자 형태인지 완전한 문자 체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자라면 그 글리프와 그림 문자는 만화 패널처럼 읽히도록 하거나 각각 다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 보조 장치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인과 접촉 후 라파누이 인구는 급감해 1877년에는 111명만 남았습니다. 사회에서 명망 있고 교육받은 소수만 그 문자를 읽을 수 있었기에 그 지식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그 암호를 풀지 않는 한 이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로 남을 것입니다. 마치 다음 역사적 미스터리 43년 AD의 12번째 미스터리처럼 말이죠. 브리튼에 대한 로마의 대규모 침공이 진행 중이었고 그들 중 로마의 제9군단 이 브리튼에 도착했습니다. 더 잘 무장하고 기술적으로 앞선 로마인들이 곧 이 섬을 점령할 예정이었지만 제9군단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65년 후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 군단은 작은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제9군단은 약 6,000명의 병사로 구성됐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108년 요새 재건을 기리는 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기 중반 로마가 모든 군단 기록을 완성했으나 제9군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제9군단 이서아시아 페르시아 인근으로 이동해 전투에서 전멸했다고 봅니다. 이 설명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만 빼면 이것도 또 다른 설명입니다. 제9군단 이 영국에서의 반란으로 전멸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드리아누스의 유명한 성벽이 영구적으로 세워진 이유가 되었습니다. 보우디카는 켈트 부족을 이끌고 로마에 맞서 격렬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군대는 7만 8만 명의 영국인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9군단 이 로마 북쪽에 있어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 부디카의 반란은 서기 60년에 일어났고 이후 50년 넘게 제9군단 언급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제9군단이 전멸했다면 하드리아누스가 성벽을 세운 주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북쪽 부족들을 저지하고 로마 영토 내 혁명가들과 분리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물리적인 장벽을 세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벽은 현재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국경 근처에 있으나 국경 위는 아닙니다. 그 성벽은 양쪽 문화가 다르게 발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제9군단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현대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릅니다. 1970년대 러시아의 11번째 단파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했습니다. 이 방송국은 90년대 호출 보호를 사용해 결국 UBB-76으로 불렸습니다. 예전에는 단파 라디오가 군인들과 스파이들에게 특히 유용했는데 전파가 아주 먼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조직들은 더 나은 보안 통신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실수로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지 않는다면요. 냉전 후 대부분의 단파 방송국이 사라졌지만 UBB-76은 계속 작동했습니다. 이 방송은 런던에서 시드니까지 들렸지만 대부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윙윙거리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단파 라디오 애호가들은 이게 방송국이 주파수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목소리나 신호음도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러시아어 음성 알파벳으로 메시지를 읽었지만 방송은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는 매료되었고 약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국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론은 단순한 기상 관측소, 대기 변화 실험, 군사 지휘센터, 외계인과의 연락수단, 심지어는 종말 장치와의 연결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이론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지 말씀드리기 싫지만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사저널은 결국 이 방송국이 러시아 군사 자산들 간의 통신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인정했습니다. 설명이 모호해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 신호는 모스크바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군사 전초기지로 추적됐다. 2011년 도시 탐험가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선 장비와 기록부를 발견해 그곳이 2024년 12월 11일부터 UBB-76 본부였음을 알았습니다. 이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방송국은 하루 동안 사상 최대인 24번의 송신을 보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통화 직후 송신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문자와 숫자 조합이라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최상의 경우 그들은 우리를 골려주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데드핸드 위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데드핸드는 러시아가 공격받을 때 세계를 함께 파괴한다는 개념입니다. 1980년대 중반 러시아 페리미터 프로그램 이후 이는 이론에서 실제 가능성으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당할 경우 자동으로 작동해 나머지 세계를 파괴하는 매우 현실적인 종말 장치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다음 미스터리 희생자들이 피하려 했던 이유일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1966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 교회 니트로이의 언덕에서 두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32세 마누엘 페레이라 다 크루스와 34세 미겔 조제 비아나로, 죽음의 정황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 남성들은 눈 보호를 위해 납수제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들은 전자부품 번호와 쪽지가 적힌 작은 노트북도 있었는데 이 남성들이 전자제품 수리공이었기에 의미 있었습니다. 전자부품 번호는 이해됐지만 쪽지는 이상했습니다. 번역하면 오후 4시 30분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정해진 장소에 도착, 캡슐 효과 후 금속 보호, 마스크 신호대기. 이 모든 것이 밝혀진 후 경찰과 대중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것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캡슐이 그들을 죽였을 수도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 있지만 캡슐은 발견되지 않았고 독성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이미 너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검시관이 과로로 시신을 오래 보관했지만 폭력 흔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 남성들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북동쪽으로 125마일 떨어진 캄포스 도스코테카에서 출신이었습니다. 남성들이 왜 그곳에 있었고 무엇을 하려 했으며 왜 죽었는지 설명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년 전 애도 다른 전자기술자가 비슷한 수제 납 마스크를 쓰고 다른 언덕에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독약알약과 납 마스크를 쓰는 이상한 컬트였을까요? 전자기술자들에게 매력적이었을까요? 마누엘과 미구엘은 사망하기 2달 전에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마누엘의 정원에서 만든 장치가 폭발해 지역 뉴스와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뒷마당에서 폭발 실험을 할 때 엘시오 고메스가 함께 있었고 그는 경찰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과학적 영매주의자 집단 소속으로 화성과 영혼들과 교신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폭발한 장치는 목표에 가까이 가려던 실패한 시도였습니다. 그들의 집에 있던 노트에는 영혼들이 강렬한 광위를 일으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납으로 된 눈 보호대를 착용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요가 교수는 이 이야기를 확인해주는 듯 신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그룹은 탐구를 위해 자주 환각제를 복용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과다 복용한 건가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약물을 복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마침내 그들의 탐구에 성공한 것일까요? 혹시 말로 표현 못할 이상한 것과 접촉한 걸까요? 이 살인과 혼란을 잠시 뒤로 하고 멋진 작은 여행을 떠나보죠. 아마도 편안한 로드트립이 될 수도 있겠네요. 9번 로드트립에서 뭐가 그렇게 신비로운 걸까요? 주유소에서 먹는 핫도그의 재료 말고는요? 트럼프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을 해치고 돈을 훔치려는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 모두가 왜 그런 이들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트럼프 가족은 부모 마크, 야코바와 성인 자녀, 리아나 29, 미첼 25, 엘라 22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목가적인 레드커런트 농장에서 살았고 멜버른 외곽에서 토목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집은 엉망이었고 거의 모두가 휴대폰, 신용카드, 여권을 두고 떠났습니다. 미첼은 중간 아이답게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첼은 집에서 18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휴대폰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배신을 알아채고 500마일 떨어진 베서스트에 도착하자 미첼의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미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계속해서 동쪽의 제놀란 동굴로 향했습니다. 리안나와 엘라가 떠난 후
그들은 부모님을 실종 신고했고 엘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안나는 계속 도망쳤고 유틸리티 차량 뒷좌석에 숨어 운전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찾았을 때 리안나는 혼수 상태였고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엘라와 미첼은 대중에게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자코바는 발견되어 정신건강시설에 입원했습니다. 마크가 발견돼 기자들과 대중에게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가족은 모두를 놀라게 하고 전국 수색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부는 농장 화학물질을 원인으로 보지만 편집증을 일으킨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을 쫓던 증거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무엇일까요? 폴리아2, 포리아톤저는 부부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같은 망상이나 편집증을 공유하는 드문 정신질환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목록의 유일한 이상한 정신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8번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인생의 모든 날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중요한 사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7월 2일의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모든 친구들을 어디서, 언제, 몇 시에 만났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페이스북 계정을 아직 삭제하지 않은 건 친구 생일을 기억할 수 있어서입니다. 알고 보니 이건 도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 사람들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초월 기억증, 즉 고도로 우수한 자서전적 기억력 또는 HSM이라고도 불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이 상태는 극히 드물며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발생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연구자들은 Highly Superior Autobiographical Memory 보유자를 광범위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HSM을 가진 사람들의 측두엽, 꼬리액, 특히 오른쪽 편도체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뇌 부위는 자서전적 기억의 저장과 감정 처리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그건 말이 됩니다. 과다기억증은 개인 기억과 경험에만 작동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잘하지 못하므로 학교 시험에서 그들을 보고 부정행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뇌의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차이들이 실제로 이 증상을 유발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 증상과 관련된 유전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나요? 과학자들도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고고학자들이 모르는 것처럼요. 7번입니다. 로마인들은 웅장한 건축물, 도로, 콜로슴 등과 함께 위대한 문명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흔적도 남겼습니다. 로마 도데카헤드론처럼 도데카헤드론은 대부분의 다른 로마 유물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하는 물건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1739년 이런 물건이 영국 미들랜드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매우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12개의 면을 가지고 있었고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12면체의 각 꼭지점에는 작은 구체가 있었고 각 면에는 구멍이 있었지만 각 구멍의 지름은 모두 달랐습니다. 120개 이상의 12면체가 발견됐으며 대부분 북서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2에서 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석입니다. 이 12면체는 높이 16, 39인치 무게 1, 20온스입니다. 이 12면체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양한 이론만 존재합니다. 이상한 주사위, 뜨개질용 실감계, 측정도구, 촛대, 장식품 등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라이브 레프러브나 와인 오클락 같은 문구가 적힌 석판 옆 장식품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유물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고고학자 미카엘 구겐베르크는 이들이 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과 피타고라스의 철학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이탈리아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것들이 갈로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유럽 켈트족의 전통에서 로마인이 변형한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신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유물들도, 그리고 6번과 같은 더 최근의 유물들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83년 필라델피아의 무더운 여름, 아스팔트 위에 이상한 타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타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토인비 아이디어 인 무비 2001 레저렉트 데드 온 플래닛 주피터. LSD를 처음 해본 사람이 할 법한 기발한 생각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타일을 몰래 설치한 사람은 한 개만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까지 미국 여러 도시에서 수십 개의 타일이 등장했습니다. 몇 년간의 짧은 공백 후 타일들이 다시 등장했고 일부는 남아메리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많은 타일에는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어 있었고 다른 것들은 살인과 같이 확실히 덜 기발하고 재미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자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릴 때까지 아무도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20세기 철학자 아놀드 제이 토인비는
사후 세계가 인간이 만든 것이라 믿었습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 이 영화는 고전 영화일 뿐만 아니라 쿠브릭 감독 작품이라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출연진에게 심리적 고문을 가하며 목성 임무에서 다시 태어난 남자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토인비 타일 제작자의 주요 용의자로 필라델피아의 사회복지사 제임스 모라스코가 지목된 이유입니다. 그는 소수자 협회를 창립했으며 이 단체는 죽은 이를 부활시켜 목성의 식민지를 세우려 했습니다. 당국이 타일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찾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장을 토크쇼와 신문으로 알리려 했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기자들을 죽이겠다는 더 어두운 메시지의 동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라스코는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지만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만 그렇습니다. 제임스 마라스코는 2003년에 사망했습니다. 타일 설치는 계속됐습니다. 새 타일도 모방범의 짓일까요? 그 이름이 가명이었는지 마라스코가 잘못된 용의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싶다면 5번을 확인해보세요. 요즘에는 이런 옛날식 보물찾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운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냥 해독해보세요. 구리 두루마리. 수천 년 된 사해 두루마리 중에서도 구리 두루마리는 조금 특별합니다. 대부분 두루마리는 골동품 상인과 베두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구리 두루마리는 사해 해안의 케르벳 쿰란 3번 동굴에서 완전히 손대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구리 두루마리로 불리는 이유는 구리판에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견 당시 매우 쉽게 부서지고 산화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두루마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여는 방법을 찾는데 5년이 걸려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두루마리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이 요새는 앵커 계곡 동쪽 계단 아래 40큐빗 깊이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16달란트 무게의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두루마리는 배 한 척 분량의 보물을 언급하지만 고고학자들은 그 가치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1960년 일부는 그 가치를 약 1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1억 900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그 보물을 찾으러 짐을 싸기 전에 당신이 첫 번째 시도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그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그 문서는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대 히브리어, 특히 종교 용어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리 두루마리에서 사용된 일부 어휘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나 적어도 다른 번역된 문서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문서에 언급된 많은 장소는 모호하거나 사라졌거나 이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보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애초에 이 모든 보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보물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남겨진 보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서기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디애나 존스의 환상을 실현하고 싶다면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른 미스터리의 진실을 찾으려면 더 유명하고 남아있는 고대 유적지를 탐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비온. 이집트 고고학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안식처, 고대 언어, 그들의 아이라이너 집착 이유 등입니다. 2016년 연구자들은 기자의 대피라미드 깊은 곳에서 비밀방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에는 그랜드 갤러리 위에서 더 큰 빈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5년 스캔 피라미드, 에스캔 피라미드라는 이름의 국제 협력단이 결성되어 MRI처럼 이집트 피라미드를 비침습적으로 스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불가사의를 조사하며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길이 30피트 폭 7피트의 복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된 큰 빈 공간은 길이 98피트 이상, 높이도 몇 미터였습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든 무엇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지 못하는 걸까요? 두 공간 모두 이상한 점이 있는데 바로 입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무언가를 부수면 피라미드의 구조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무너뜨리고 싶진 않으니까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공간이 쿠프 왕의 매장실을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집트 고대 유물부 대변인 모하메드 이스마일처럼 다른 이들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가 말했듯이 또 다른 매장실이 있었다면 입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결국 작은 내시경을 더 작은 복도 안에 넣어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상에는 아치형 천장이 있는 빈 복도가 보였지만 끈에 달린 작은 카메라로는 모든 것을 자세히 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 빈 복도들이 훨씬 더 기본적인 기능, 즉 피라미드의 무게를 재분배해서 입구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며
그 구역 탐험도 당분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3번의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요. 5 남자는 추운 2월 밤 고향에서 80km 떨어진 캘리포니아 치코로 농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유바 카운티 5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5 남자는 친구로 볼링과 농구를 함께 했습니다. 4명은 학습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꽤나 독립적이었습니다. 게리 마티아스는 장애는 없었지만 편집성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코에서 돌아오며 잭 마두루가의 차로 가던 중 그들은 간식을 사려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들의 팀이 이겼고 계산원은 그들이 기분 좋아 보였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다 그들은 이유 없이 곧장 집에 가지 않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길은 그들을 집과 반대인 산 위로 점점 더 올려보냈습니다. 지도들로 가득한 글러브 박스가 있었는데도요. 다음날 그들의 차는 비포장도로 옆 눈더미에서 발견되었지만 며칠이 지난 6월 4일 에야 신고되었습니다. 몇 달 후 테드 와이어의 부패한 시신이 산림청 트레일러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발에 동상이 있고 신발도 없었지만 몇 주간이나 버텼습니다. 그는 면도한 채 사라졌지만 발견 시 수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레일러에 있던 음식 절반도 먹지 않았고 가스와 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잭 마두루가 시신과 빌 스털링 유골이 자동차에서 11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제키 휴잇은 다음날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지역을 수색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 남성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월 얼어붙고 눈 내릴 때 일부는 게리 마티아스를 지목합니다. 그의 시신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고 과거의 정신분열증 에피소드 중에는 폭력적으로 변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는 2년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잘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신이 들짐승에게 먹혔다고 말합니다. 마티아스, 발견 안 됐다고 살아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의 뼈가 포식자들에 의해 야생 곳곳에 흩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근처에 차가 갇힌 남자 조셉 쇼네스입니다. 그는 손전등과 헤드라이트, 사람들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심장마비로 뒷좌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하죠. 하지만 왜 그들이 차를 두고 멀리까지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차는 작동 중이고 연료도 있었지만 눈더미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 크고 힘센 5 남자라면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차를 빼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밤중에 따뜻하고 안전한 차를 두고 왜 몇 마일이나 되는 얼어붙은 황야로 걸어 나갔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바 카운티 5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건은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로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1920년대 전 세계에 정체불명의 질병이 퍼졌습니다. 스페인 독감과는 다르지만 당시 스페인 독감도 유행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렙티카 뇌염으로 피해자들의 뇌를 공격해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살아있는 조각상이라 불렸습니다. 이 질병은 모든 인종, 성별, 연령에 영향을 줬지만 환자 대부분은 10, 30세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더 마비되어 자신의 몸 안에 갇힌 채로 아무것도 의사소통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무기한으로 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알려진 원인도 알려진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915년에서 1916년에 그 질병이 신비롭게 나타났던 것처럼 1930년대에 그 질병은 사라졌습니다. 1993년 베키 하웰스 23세가 손떨림, 환각, 고열 증상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이상하게 긁는 동작을 하며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 후 의사들은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60년 넘게 사라졌던 뇌염 레타르기차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추가 사례가 수십 건 발생했습니다. 앤드류 처치 박사는 이 역사적 질병의 원인 규명에 어느 때보다 결연했습니다. 그는 이 질병의 새로운 사례와 기존 사례 모두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인후통을 호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지만 처치 박사에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1920년대에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과 현재 환자들의 몸을 검사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드물게 나타나는 연쇄상구균 인후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치 박사는 일부 환자들이 연쇄상구균 박테리아에 강한 면역 반응을 보인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반응은 몸과 뇌를 공격해 레타르지칸 뇌염이 심각한 자가면역 반응이 되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전염병의 원인을 확실히 찾았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자가면역 반응이라면 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병에 걸리지 않게 된 걸까요? 60년간 박테리아는 계속 존재하며 사람을 감염시켰습니다. 그 유행의 원인과 종료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미스터리는 우리를 완전히 지구의 걱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서의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그곳에는 ASCAPJ 18132-0911이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간단히 아스캅이라고 부르죠. 호주 천문학자들이 2023년 12월 처음 발견했지만 아직 정체를 모릅니다. 그들이 아는 건 이 미스터리한 물체가 이상한 신호를 깜빡인다는 것뿐입니다. 44분마다 한 번씩 아스캅은 2분 동안 연속으로 전파와 X선을 내보내고 그 다음 멈췄다가 44분 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버스 천문학자 앤디 왕은 이 물체는 우리가 본 것과 다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이것은 오래전에 죽은 별의 핵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마그네타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별이 쌍성계로 묶여있고 그중 하나가 백색과외성일 수도 있습니다.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별로 매우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어떤 이론도 아스캅의 행동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아스캅의 미스터리를 밝히는 것이 물리학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스캅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우주 등대처럼 행동하며 장주기 천이 현상, 즉 장주기 천이 현상으로 불립니다. 2022년 이후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10가지 현상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LPT는 극히 드물고 인류에게는 매우 새로운 현상이며 극도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2025년 3월 천문학자들은 돌파구를 마련해 관측한 장주기 천이 현상 중 ILTJ 110 플러스 5521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름을 더 간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쌍성계가 백색과외성이나 죽은 별과 그 주위를 빠르게 도는 적색과외성으로 두 별의 자기장이 계속 충돌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백색과외성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희미하면서도 강력한 무언가가 적색과외성을 저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백색과외성이 존재한다고 추정합니다. 미스터리가 해결됐네요.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설명은 아스캅의 엑스레이 펄스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 펄스는 쌍성계와도 관련 없어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언젠가 외계인이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그 미스터리들이 이상했나요? 아직 더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잠 못 이루게 한 사건이 궁금하다면 가장 기이한 미해결 미스터리나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